사모님, 이 사진 속 아이가 제 남편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 가사도우미 앞에서 강우그룹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다 우연히 본 어린아이의 사진. 30년 전 실종되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재벌집 장남.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재활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남편과 똑같았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민호는 죽었어. 하지만 평범한 가사도우미의 손에 들린 증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수진은 강우그룹 본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대문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에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게 집이야, 호텔이야.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집사가 나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새로 오신 가사도우미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고가의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 달랐죠. 수진이 이곳에 온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 남편 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다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재활비, 평범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교회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신부님 손에 자라서인지 착하고 순박했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죠. 10년간 모은 저축도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강우그룹 본가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여가 일반 가정의 2배가 넘었죠. 수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참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다리 꼭 고칠게. 출근 전 아침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했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이쪽이 사모님께서 주로 계시는 거실입니다. 집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수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양복을 입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새로 온 가사도우미입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분이 강민석 부사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죠?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재벌집 도련님답게 차갑네. 그때 2층에서 우아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자태였죠.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우그룹 한정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분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가족은? 네, 남편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사모님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겼습니다. 수지는 이 집의 사모님이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죠. 그날 오후 수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
식사 준비 보조 등 할 일은 많았지만 급여가 좋은 만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저녁 무렵 고급 세단이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노신사가 내렸죠. 강우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단호한 눈빛에서 재벌그룹을 이끌어온 저력이 느껴졌죠.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수진도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힐끗 보더니 사모님께로 갔습니다. 새로 온 분인가? 네, 오늘부터 일하십니다. 성실해 보이는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이 대답했고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수진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부자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민호가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요. 그때의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이 남편과 어떤 운명으로 얽혀 있는지를요. 수진이 강우그룹 본가에서 일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적응했고 사모님도 그녀의 성실함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느 날 아침 사모님이 수진을 부르셨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제사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모님. 무슨 제사이신가요? 우리 큰아들. 제사예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라면 부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계셨나요? 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7살 때였죠. 그 후로 소식이 없어서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년 이맘때 제사를 지내거든요. 사모님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사모님을 따라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았죠. 그리고 사모님이 방에서 커다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제사상 앞에 놓아주세요. 액자를 건네받은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똘망똘망한 눈, 귀여운 미소. 그런데 이 아이가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입매. 특히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는 것까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남편 민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도 왼쪽 눈썹 위에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거든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사모님의 목소리에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아드님이셔서. 그렇죠?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사모님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그리움이 가득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제사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수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찾아봤죠.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조금 전 본 제사 사진 속 아이. 정말 너무 비슷한데. 물론 어린아이 사진과 성인 사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10년 넘게 민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특히 이 눈썹 위점. 위치가 똑같아.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아. 그날 저녁 병원으로 민호를 보러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민호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여보 왔어? 응. 오늘 괜찮았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민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점, 똘망똘망한 눈, 따뜻한 미소. 정말 닮았어.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민호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건 너무나 황당한 상상이었습니다. 재벌집에서 실종된 아들이 자신의 남편일 리 없잖아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한번 시작된 의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지는 그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사 사진 속 아이와 민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스스로 타이르면서도 조금씩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층 서재를 청소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중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였구나. 두 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약간 삐진 표정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민석 마이너스 7살 생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 남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야. 우연이라고. 하지만 수지는 다른 사진들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죠. 쌍둥이 중 한 아이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는데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 민호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수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앨범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죠. 그날 이후 수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일하는 척하면서 집안 곳곳을 살폈죠. 며칠 후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그룹 회장 장남 실종. 3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태준 강우그룹 회장의 쌍둥이 장남 강민호 군 7세의 어제 오후 자택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당시 민호 군은 동생 민석 군과 함께 놀고 있었으나 오후 5시경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실종된 날짜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 민호가 신부님께 발견된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늘 말했었죠. 자신이 기억하는 첫날은 신부님이 자신을 발견한 그날이라고.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석 부사장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신문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죠. 아, 부사장님. 창고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그래요?
그 상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오래된 물건들이라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됐으니 나가보세요. 수진이 서둘러 창고를 나오는데 뒤에서 민석이 상자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수진의 의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신부님이 당신을 발견했을 때 이야기 좀 더 해줄 수 있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대. 옷도 좋은 걸 입고 있었고 분명 집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대.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지. 근데 찾는 사람이 없었대. 실종 신고도 없었고. 그래서 신부님이 나를 걷어 키워주신 거야.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신문 기사에는 실종 신고가 났다고 했는데 왜 연결이 안 된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벌집 아들이 실종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정상인데 왜 아무도 민호를 찾지 못한 걸까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 고의로 민호를 실종시킨 거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집에 있다면, 수지는 민석 부사장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욕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 이 의욕을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민호도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신부님이 당신을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이나 물건 같은 거 남아있어? 신부님이 보관하고 계실 거야. 옷이랑 신발, 작은 가방 하나 있었다고 하시더라.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잘 모르겠어. 어린애 물건들이었어. 장난감이랑 손수건 같은 거.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신부님 찾아뵙자. 내가 일하는 집이 강우그룹인데 거기 사모님이 30년 전에 쌍둥이 아들을 잃어버렸대. 7살 때.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종 날짜가 신부님이 당신을 발견한 날이랑 같아. 그리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봐. 왼쪽 눈썹 위에 점 있는 거 보여?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썹을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의 점. 이건 우연일 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만약 내가 그 집 아들이라면 당신은 가족을 찾는 거야. 다음 날 함께 신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래된 성당에서 김 신부님이 맞아주셨죠.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신부님, 30년 전에 민호를 발견하셨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부님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 버스 정류장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 옷도 좋은 걸 입고 있었지.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하게 실종 신고가 없었어. 네. 한 달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했지. 혹시 그때 민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보관하고 계세요? 신부님이 안쪽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옷가지와 신발, 어린이용 가방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수건과 장난감, 그리고 작은 명찰이 들어 있었죠.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강민호였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그 집 아들인 건가요? 수지는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여보, 확실하게 DNA 검사해보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나를 왜 못 찾은 걸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수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혈액형과 사모님 가족의 혈액형을 비교해 보니 일치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었지만요. 며칠 후 수지는 병원에서 민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모님의 DNA를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어느 날 수지는 사모님의 방을 청소하다가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았죠. 이게 맞는 걸까? 몰래 이러는 게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죠.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사모님. 사모님은 수진을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서재나 창고를 자주 들락거리시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그게 그냥 청소를 하다 보니. 수진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찾고 계신 거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사모님, 저 혹시 우리 집 재산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수진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뭐죠? 사모님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 남편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혹시 사모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까 해서요.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나이, 실종 날짜, 그리고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왼쪽 눈썹 위에 점이 있죠? 제사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예요.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남편은 30년 전에 신부님께 발견됐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의 가방에서 명찰이 나왔어요. 강민호라고 적힌. 사모님의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우리 민호.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하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정말 우리 아들일까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사모님, 제 남편은 아직 혼란스러워해요. 자신이 재벌집 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하죠.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하지 마세요. 특히 민석이한테는. 네. 일단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민석 부사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수진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 남편분을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네, 사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민호가 정말 강우그룹의 장남이라면 그를 실종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수지는 민석 부사장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했던 말.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 후 수지는 민호를 데리고 강우그룹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을 택했죠. 회장님과 민석 부사장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응접실에서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서는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어머나. 민호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모님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제 남편 강민호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죠. 민호, 정말 민호구나. 사모님, 왼쪽 눈썹 위에 점,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 그리고 이 눈매, 내 아들과 똑같아.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사모님의 아드님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엄마의 직감으로는 틀림없어.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퇴근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민석이 응접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석아,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내 형 민호일지도 몰라. 민석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교차했죠. 말도 안 돼요. 형은 죽었어요. 30년 전에. 죽은 게 아니었어.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고. 이건 사기예요. 재산을 노리고. 민석이 손가락으로 민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부사장님.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어떻게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이 집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여보,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좀 보세요. 혹시 우리 민호가 아닐까요? 회장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회장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의 얼굴을 살폈죠.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호입니다. 나이는 38입니다. 어디서 자랐나? 신부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기억을 잃고 신부님께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7살, 30년 전,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가방에서 명찰이 나왔어요. 강민호라고 적힌, 그리고 실종 날짜와 발견 날짜가 일치해요. 회장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민석아, 너 혹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석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형이 살아있을 줄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말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죄송해요. 제가 형을 버스 정류장에. 뭐라고?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형을 유인해서 버스 정류장에 두고 왔어요. 형이 없으면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살짜리 어린애였지만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실종 신고를 일부러 늦게 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도 다른 방향을 알려줬고요. 형이 영영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3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형이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형은 죽었을 거라고.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얼굴에 가득했죠. 내가 내 아들을. 민호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실종시킨 사람이 바로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생이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강태준 회장과 한정의 사모님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죠. 회장은 서재에서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분노도 컸습니다. 민석을 당장 불러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곧 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들어왔죠. 아버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회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7살짜리 어린애가 형을 실종시키다니. 그것도 후계자 자리 때문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형 꿈을 꿨고 형을 찾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변명이 되나? 넌 30년 동안 형 행세를 하며 편하게 살았잖아.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오늘부로 내 후계자 지위는 박탈한다. 그리고 강우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라. 아버지, 그리고 경찰에 자수해라.
내가 저지른 일은 범죄다. 회장님, 그때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민석 씨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7살이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저는 30년을 가족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석 씨도 7살 어린애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죄를 알았겠어요. 단지 어른들이 후계자 하니까 그게 중요한 줄 알았던 거죠. 민호야.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을 망친 건데. 어머니. 민호가 처음으로 사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제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제 아내 수진이도 만났잖아요. 만약 실종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가족을 그리워하긴 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족을 찾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죠. 민석 씨를 너무 심하게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30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잖아요. 너무 착하구나, 민호야.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민석 씨는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하지만 강우그룹에서 완전히 쫓아내진 마세요. 일반 직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건 둘째, 민석 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한테, 부모님께, 그리고 신부님께. 민호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아가세요. 그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쉽진 않을 겁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호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30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민석이 와락 민호를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죠. 회장과 사모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구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넌 진정한 장남이다. 아버지.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강우그룹 본가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 사모님, 민호, 민석, 그리고 수진.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건배. 회장이 잔을 들었고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그날 밤 강우그룹 본가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서서히 재벌 2세로서의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는 건 큰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과 사모님의 사랑, 그리고 아내 수진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우그룹 본사 회장실. 민호야, 들어와라. 회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죠. 이게 뭡니까, 아버지? 강우그룹 후계 승계 서류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민호는 놀라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아직 이른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회사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천천히 배우면 돼. 넌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 30년 늦었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야. 민석이는 부사장으로 너를 보좌할 거다. 내가 허락한다면.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회장이 되면 강우그룹의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 기억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돕는 재단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좋다. 그렇게 하자.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호 형. 보고 드릴 게 있어서. 민석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았죠. 민석아, 잘 왔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복지재단 운영 경험 있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 나한테 그런 걸 맡기겠다고?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잖아. 그리고 능력도 있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그룹 본가 정원. 민호는 수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강우그룹 장남의 부인이었죠. 여보, 행복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영원히 내가 누군지 몰랐을 거야. 난 그냥 제 사상을 차리다가 우연히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당신이 그 집에 일하러 가게 된 것도, 그 사진을 본 것도, 진실을 파헤친 것도 모두 운명이었어.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재활 치료도 거의 끝났잖아. 곧 완전히 걸을 수 있을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이면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본관에서는 회장과 사모님이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죠.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돌아왔어요. 사모님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30년 만에. 기적이야.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며느리도 정말 훌륭해요. 민호를 찾아준 것도,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도. 수진이는 우리 집의 은인이지. 며칠 후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강우그룹 본가에 김 신부님을 모신 것이었죠.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민호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잘 됐구나. 가족을 찾다니. 신부님 덕분입니다. 신부님이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난 그저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회장과 사모님이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고개 드세요.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키우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신부님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신부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 사모님, 민호,
수진, 민석, 그리고 김 신부님.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사람들. 민호야. 회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아버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자, 모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그날 밤 강우그룹 본가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우연히 제사상 사진을 본 것으로 시작된 기적.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진정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모여 완벽한 해피엔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우연히 발견한 진실이 한 가족의 30년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생 반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